조선의 그림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딸각고개에서 또 한 명이 사라졌다는데. 주막 안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번엔 영의정댁 먼 친척이셨대. 과거 보러 가시던 길에 쉿! 그 이야기 하지 마시게. 밤에 잠을 못 이루네. 오늘도 딸각 고개를 넘다 사라진 사람 이야기로 마을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딸각 고개가 어떤 고개이길래 사람들이 고개만 오르면 사라지는 걸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형님, 이 길로 가면 한양까지 사흘이면 닿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인이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안 돼. 딸각고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길을 넘은 자는 돌아오지 못해. 아니, 돌아와도 자기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망령이 되어 돌아온다네. 내 친구의 아들이 그랬어.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이름도 부모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지. 눈은 살아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은 없었어. 선비는 비웃으며 노인의 손을 뿌리쳤다. 미신이오! 나는 과거를 봐야 하오! 관도로 가면 보름, 밀로로 가도 열흘이 걸리는데 시험 날짜는 코앞이오!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 타령이오? 그는 말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늙은이의 헛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은 없소. 그날 밤 선비는 딸각고개로 향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고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사흘 후 그는 한양 저작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비단 도포는 그대로였고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 때마다 알 수 없는 소리만 냈다. 나는. 손이 떨려 붓을 잡을 수 없었고 자신의 이름을 쓰려 해도 먹물만 번지며 의미 없는 선들만 그어졌다. 그의 품에 있던 과거 응시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가문의 도장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저 양반 미쳤나? 멀쩡해 보이는데 말을 못하네. 그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 있었다. 조선 팔도에는 세 갈래 길이 있었다. 첫째는 관도, 광군이 순찰하고 역참이 있는 안전한 대로였으나 한양까지 보름이 걸렸다. 둘째는 밀로 백성들이 다니는 평범한 길로 열흘이면 닿았으나 도적의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셋째, 딸각고개. 사흘이면 한양에 닿는 지름길이었으나 그 길을 넘은 자 중 온전히 돌아온 이는 없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다. 과거 시험에 늦을까 조급해진 선비, 급한 왕명을 받들어 서두르는 하급관리, 시간이 곧 돈인 장사치들. 그들은 시간을 아끼려다 자신의 존재를 잃었다. 2년 사이 20명이 넘는 사람이 사라졌고 그중 절반은 살아 돌아왔으나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또 한 명이 사라졌다던데? 주막 안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번엔 영의정댁 먼 친척이셨대. 과거 보러 가시던 길에 쉿! 그 이야기 하지 마시게. 밤에 잠을 못 이루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어떤 이는 말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더라. 하지만 발자국이 사람 것이었대. 또 어떤 이는 떨며 말했다. 귀신이 산다더라. 밤이면 울음소리가 들린대. 그리고 모두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다. 발소리가 이상하대. 분명 혼자 걷는데 발소리는 둘, 아니 셋이었다고. 딸각, 딸각, 딸각. 그 소리가 들리면 이미 늦었대. 그 소문의 중심에 누구도 모르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15년 전 경상도 어느 대감댁 그곳의 마구간역. 낡은 행랑채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길복이고 그의 아내는 옥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7살 아들 길성과 5살 딸 길려가 있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버지는 말을 잘 다뤘고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았다. 아이들은 뒤채 곁방에서 자라며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 믿었다. 어느 가을날 대감댁 도련님이 친구들과 사냥을 다녀왔다. 그날 저녁 잔치상이 벌어졌고 술에 취한 도련님은 곳간에서 쌀한가마니를 빼내 자기 친구들과 기생들에게 나눠줬다. 며칠 후 곳간을 관리하던 노인이 장부를 맞추다 쌀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어르신, 곡식이 없습니다. 대감이 노했다. 누가 감히 내 곡식을.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진짜 범인인 도련님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 집 도련님은 허구한 날 기생집을 넘나들었고 예의도 없었으며 특히 이 집 노비들에 대한 괄시가 하늘을 찔렀다. 아버지, 제가 며칠 전 마부가 수상하게 곡간을 살피는 걸 봤습니다. 도련님이 거짓말을 했다. 곡식을 만지작거리더니 도망가더이다. 대감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마부를 끌고 와라. 길복은 끌려왔다. 나으리, 소인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겠느냐 이놈. 내 아들이 똑똑히 봤다는데 발뺌하느냐. 대감이 소리쳤다. 매를 쳐라.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 2, 3. 10대, 20대, 30대. 그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감마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길복은 비명을 질렀다. 억울합니다. 소인은 정말.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마당 한구석에 숨어있던 어린 길성과 길려는 그 광경을 봐야만 했다. 아버지, 아버지. 길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다. 옆에 길려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오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50대가 넘어가자 길복의 등은 피로 범벅이 됐다. 그때 옥녀가 달려왔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2년도 끌어내라. 대감이 명했다. 옥녀도 곤장을 맞기 시작했다. 여인의 가는 몸이 몽둥이에 부서져 갔다. 도련님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다.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천민 주제에 우리 집안 물건에 손을 대? 저게 본때야. 그의 친구 고을 수령의 아들도 웃으며 말했다. 잘하셨소. 천민들은 가끔 이렇게 혼을 내줘야 버릇을 알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마당에는 두 구의 시신이 있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시체를 치워라. 뒷산에 묻어버리고. 대감이 손을 휘저었다. 아니, 묻을 것도 없다. 그냥 던져버려. 산짐승이 처리하겠지. 하인들이 시신을 질질 끌고 갔다. 길성과 길려는 담장 그림자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아무렇게나 내던져지는 것을. 그날 밤 두 아이의 세상은 끝났다. 지켜줄 사람도 울어줄 사람도 없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불쌍하긴 하지만 대감댁 일에 끼어들 수는 없지. 그냥 모른 척하자. 우리가 어쩔 수 있겠나. 그날 밤 길성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가자. 여기 있으면 우리도 죽을 거야. 오빠, 엄마 아빠는? 길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야 해. 이제 우리뿐이야. 두 아이는 대감댁을 빠져나갔다. 어둠 속을 헤매며 산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처음 며칠은 굶주림과 추위가 그들을 괴롭혔다. 나무 열매와 풀뿌리로 연명했고
동굴에서 떨며 잠들었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7살이던 길성은 12살이 되었고 5살이던 길련은 10살이 되었다. 그들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산짐승을 피하는 법, 먹을 수 있는 풀을 구별하는 법, 불을 피우는 법. 하지만 길성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원한이 자라 칼이 되고 있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길려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길성이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13살이 되던 해 길성은 산 깊은 곳에서 버려진 암자를 발견했다. 무너진 기와와 깨진 오랜된 작은 불상, 그리고 그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백발의 노인은 길성을 보자 말했다. 오랜만에 사람을 보는구나. 저는 도망쳐 온 거겠지. 눈빛을 보니 알겠다. 복수하고 싶은 눈이로구나. 노인의 통찰에 길성은 놀랐다. 어떻게? 나도 옛날엔 그런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 노인이 쓸쓸히 웃었다. 어르신 혹시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길성이 산에 오를 때 소나무에 감겨있는 광목의 핏자국을 보며 예사롭지 않은 누군가가 무예를 익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위에는 무예를 연마하는 장소 같은 것이 있었는데 흙이 드러나 있었고 큰 통나무며 칼 같은 몽둥이가 여러 개가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었다. 길성은 생각했다. 필경 누군가가 이곳에서 무예를 닦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길성이가 노인에게 다가다 조용히 여쭈었다. 어르신 혹시 무예를 익히셨나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칼을 배우고 싶은가? 노인이 물었다. 길성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 것.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저는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길성이 말했다. 그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을 뿐입니다. 이름도 미래도 존재 자체도. 노인은 오래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가르쳐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디겠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다. 먼저 몸을 만들어야 한다. 노인이 말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산을 100번 오르내려라. 100번이요? 그래, 100번. 그것도 이것을 지고. 노인이 돌을 담은 자루를 건넸다. 엄청난 무게였다. 길성은 비틀거렸다. 이건 너무 무겁습니다. 견디겠다고 했지? 노인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시작해라. 첫날 길성은 10번을 채 오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다. 일어나라. 노인이 말했다. 이 정도로 포기할 거면 복수는 꿈도 꾸지 마라. 길성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11번째, 12번째, 20번을 채우고 쓰러졌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내일은 30번을 채워야 한다. 노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엔 20번도 힘겨웠던 산 오르기가 이제는 100번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길성의 몸은 변했다. 가느다랗던 팔다리에 단단한 근육이 붙었고 거친 숨소리는 고른 호흡으로 바뀌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인이 나무 검을 건넸다. 이것으로 저 바위를 1000번 베어라. 1000번이요? 그래. 매일 1000번씩 정확한 자세로. 한 번이라도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길성은 나무 검을 들었다.
처음엔 쉬워 보였다. 하지만 100번을 넘기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200번에는 손에서 피가 났다. 300번에는 검을 떨어뜨렸다. 처음부터 노인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라고 했다. 노인은 기초부터 가져야지 제대로 된 칼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점점 길성은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아버지, 울부짖던 어머니, 그리고 비웃던 도련님의 얼굴. 이를 악물고 다시 검을 들었다. 하나, 둘, 셋. 다시 시작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멈추지 않았다. 달빛 아래서도 검을 휘둘렀다. 손에서 흐르는 피가 검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다. 998, 999, 1000. 마침내 1000번을 채웠다. 쓰러지며 길성은 눈물을 흘렸다. 아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잘했다. 노인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검술을 가르쳐 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쓰러뜨리되 죽이지 않는 검이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사람의 몸에는 정확히 108개의 급소가 있다. 그중 36개는 죽음의 혈, 72개는 마비의 혈. 너는 그 72개를 배울 것이다. 노인이 길성의 몸을 짚었다. 여기는 경혈, 이곳을 찌르면 3일간 말을 못한다. 여기는 혼혈, 이곳을 누르면 기억이 흐려진다. 길성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흐려진다고요? 그래. 정확히 누르고 특별한 방법으로 자극하면 사람의 기억 자체를 지울 수 있다. 이름도 과거도 모든 것을. 이것이었다. 길성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가르쳐 주십시오. 조급하게 굴지 마라. 먼저 108개의 혈을 모두 외워야 한다. 위치도 깊이도 각도도 모두. 그렇게 또 1년이 흘렀다. 낮에는 혈자리를 외우고 밤에는 실전 연습을 했다. 노인은 가차 없었다. 틀렸다. 이촌 빗나갔어. 다시. 하지만 다시라고 했다. 어느 날 길성은 물었다. 스승님은 왜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나도 옛날엔 너처럼 복수에 불탔었지.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많이 죽였지. 하지만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죽이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구나.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더 텅 비었어.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깨달았지. 진정한 복수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거라는 걸. 길성은 그 말을 깊이 새겼다. 2년이 더 흘렀다. 이제 길성은 17이 되었다. 그의 검술은 귀신 같았다. 소리 없이 움직였고 어둠 속에서도 상대의 숨결을 읽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혀를 정확히 짚는 능력이었다. 이제 마지막 수련이다. 노인이 말했다. 눈을 가리고 나를 쓰러뜨려라. 단 칼을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만. 길성은 눈을 가렸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움직임을 느꼈다. 바람의 흐름, 숨소리, 발소리. 모든 것이 들렸다. 순간 노인이 공격했다. 길성은 피하며 동시에 반격했다. 손이 노인의 팔을 스쳤다. 혀를 짚어라. 노인이 소리쳤다. 길성의 손끝이 노인의 어깨를 정확히 찔렀다. 노인의 움직임이 멈췄다. 합격이다. 노인이 미소 지었다. 이제 너는 준비됐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힘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스승님, 정의와 복수의 차이가 뭡니까?
정의는 다른 이들도 구하지만 복수는 너 자신만 파괴한다. 길성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5년간의 수련을 마친 길성은 스승과 이별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딸각고개로 가겠습니다. 그곳은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양반들이 과거 보러 지나는 길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길성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부모를 죽인 그 도련님들도 반드시 그 길을 지날 겁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가거라. 하지만 약속을 잊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길성은 딸각고개로 갔다. 그곳은 험한 산새와 잦은 안개로 유명했다. 소리 하나에도 메아리가 여럿으로 갈라지는 곳이었다. 완벽한 장소였다. 길려도 함께였다. 이제 15이 된 그녀는 오빠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빠, 정말 이곳에서 그들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 과거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어. 늦으면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지름길을 택할 거야. 길성이 지도를 펼쳤다. 그것이 양반들의 교만이야. 첫 번째 희생자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친척을 따라가던 그는 시간을 아끼려 딸각고개를 선택했다. 안개 낀 밤 발소리가 이상했다. 분명 혼자인데 발소리는 둘이었다. 누구냐?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고 차가운 손끝이 그의 목을 스쳤다. 칼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정확히 혀를 짚었다. 상인의 눈이 풀려버렸다. 내 이름은? 길성이 차갑게 물었다. 저는. 상인은 입을 벌렸지만 자신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기억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누구? 넌 이제 아무도 아니야. 길성이 그의 짐을 뒤졌다. 문서들을 찢고 도장을 부쉈다. 상인은 살아서 산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자신이 누군지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결국 그는 거지가 되어 떠돌았다. 이것이 길성의 복수였다. 죽음이 아닌 존재의 말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모두 양반 자제들이었다. 그들은 살아 돌아왔으나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 과거 응시는 불가능했고 가문에서는 그들을 숨겼다. 딸각고개는 금기의 땅이 되었다. 도련님, 이번 과거는 늦지 않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감집 도련님, 바로 길성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자가 비웃었다. 딸각고개, 그런 미신을 믿는 것들이나 겁을 내지. 나는 이미 한양의 대감들에게 뇌물을 보냈어. 시험은 형식일 뿐이야. 옆에 있던 고을 수령의 아들도 웃었다. 우리 같은 집안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 그날 밤 안개가 몰려왔다. 딸각, 딸각, 딸각.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그때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길성이었다. 기억하느냐? 15년 전 너희가 죽인 마부와 그 아내를. 도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그때 그 계집애이. 오빠가 아니라 복수자라고 불러라. 길성의 손이 번쩍였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죽이지 않아. 길성이 말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걸 줄 거야. 너희가 누군지 잊게 만드는 것. 손끝이 혀를 짚었고 두 도련님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다음 날 그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이 일은 곧 한양까지 소문이 났고 급기야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대체 딸각고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냐? 임금이 노호했다. 밀정이 파견되었으나 그들도 돌아오지 못했다. 마침내 군사 100명이 딸각고개를 포위했다. 하지만 길성과 길려는 도망가지 않았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길성은 마음을 가다듬고 길려에게 말했다. 우리가 스스로 궁에 잡혀가자.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러고는 광군에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길성이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 내려가겠다. 길성은 자수를 선택한 것이었다. 임금 앞에서 길성은 모든 것을 말했다. 부모의 억울한 죽음, 권력의 횡포, 그리고 복수. 소인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재를 빼앗았을 뿐입니다. 대신들이 고함쳤으나 임금은 조용히 들었다. 대신들을 물린 임금이 말했다. 너는 진짜 이유를 아느냐? 딸각고개는 원래 조정이 사용하던 처형지였다. 기록할 수 없는 이들을 조용히 지우던 곳. 길성은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는 조정의 방식을 거꾸로 사용한 것뿐이다. 그래서 너를 벌할 수 없다. 임금이 그들을 풀어주었다. 딸각고개는 이제 폐쇄한다. 사실 딸각고개의 전설에 대해서는 이미 왕도 알고 있었다. 그곳은 조선 어디에도 없는 소리 없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고개라는 것을. 그러나 임금은 이 사실을 오래전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왕이 된 후에 단 한 차례 이곳에 버려진 이가 있었기에 더 이상 공론의 장에서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조선의 지도에서도 없애려고 하였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길성과 길려는 산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복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다. 사람들은 지름길을 경계하게 되었고 딸각고개는 전설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늙은 길성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찾았다. 주막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름길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 그는 사라졌다. 길려도 뒤를 따랐다. 조선이 끝나고 새 시대가 왔지만 이야기는 남았다. 딸각고개는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았다. 당신은 얼마나 빨리 가고 싶은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밤이 깊어지면 아직도 어디선가 들린다. 딸각, 딸각, 딸각. 그것은 선택의 소리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조선이 남긴 마지막 경고음이었다. 길성과 길려가 산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딸각고개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오히려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찾기 시작했다. 정말 귀신이 나올까? 보물이 숨겨져 있다던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어느 날 밤 3명의 남자들이 딸각고개로 들어갔다. 들었나? 그 길에서 양반들 재물이 많이 떨어져 있다던데. 크크, 귀신 따위 무섭지 않아. 우리가 뭘 못하겠어. 그들은 칼을 차고 횃불을 들었다. 하지만 안개가 내리자 횃불은 꺼졌고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딸각, 딸각, 딸각. 누구냐? 한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허공만 갈랐다. 그때 나타난 것은 길성이 아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다른 누군가였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움직임은 물처럼 빠르고 조용했다. 내 놈은 누구냐? 남자들이 소리쳤다. 길성의 후계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3명이 쓰러졌다.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풀려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마을에 나타났으나 자신들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길성은 경악했다. 내가 아닌데. 누가? 길려도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아니라면.
그들은 딸각고개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검은 그림자를 만났다. 가면을 벗은 얼굴은 놀랍게도 20살쯤 된 젊은 남자였다. 누구냐? 길성이 물었다. 저는 형님의 이야기를 들은 자입니다. 청년이 무릎을 꿇었다. 제 이름은 민석입니다. 저도 억울하게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을 양반이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 문서를 만들었고 항의하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같은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복수하는 법을. 길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 흉내를 낸 것이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길려가 나섰다. 오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길성은 오래 생각했다. 민석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갈망. 일어나라. 길성이 말했다. 너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 길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을 지우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영원히 계속된다. 하지만 듣거라. 길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내가 그들을 지우면 그들의 가족이 너를 찾을 것이고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된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라. 길성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복수가 아닌 삶으로 그들에게 대답해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산을 내려갔다. 길성과 길려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오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를까요? 길려가 물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보다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이야. 한편 한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관 한 명이 실록을 정리하다가 찢겨진 페이지들을 발견했다. 이상하다. 왜 이 날짜들만 기록이 없지? 그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다. 찢겨진 날짜들을 모아보니 모두 딸각고개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사관은 전율했다. 조선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딸각고개만큼은 기록에서 지워버렸다. 더 깊이 파고들자 그는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다. 이 사건은 절대 기록하지 말 것. 왕명. 그 아래에는 임금의 어보가 찍혀 있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사관은 고민에 빠졌다. 사관의 의무는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않되 자신의 개인 일기에 적어두기로 했다. 딸각고개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짓밟았고 백성들은 복수로 대답했다. 하지만 임금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말라 명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순간 조선 왕조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딸각고개는 조정이 먼저 사용했던 처형지였고 길성은 그 방법을 배워 권력자들에게 되돌려준 것뿐이었다. 사관은 이 일기를 두꺼운 천으로 싸서 깊이 숨겼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 사관은 죽었다. 임종전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 서재 깊은 곳에 숨겨둔 일기가 있다. 절대 불태우지 마라. 하지만 함부로 꺼내보지도 마라. 시간이 되면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 그 진실을 밝혀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일기는 대대로 전해졌다. 공식 역사에는 없지만 한 집안의 비밀로 살아남았다. 세월이 더 흘렀다. 길성은 50이 넘었고 길녀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길성은 갑자기 말했다. 동생아, 나 한 번만 더 세상에 나가보고 싶다. 오빠, 평생 숨어 살았어. 죽기 전에 한 번은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보고 싶어. 이름을 숨기지 않고. 길녀는 불안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조심하세요, 오빠. 길성은 산을 내려와 딸각고개 아래 마을로 갔다. 주막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나그네시군요. 주모가 물었다. 이제 나이 든 여인이었다. 예, 오랜만에 이 길을 지나갑니다. 요즘은 이 길로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들 딸각고개를 피해 돌아가니까요. 주모가 술을 따르며 말했다. 딸각고개요? 길성이 모르는 척 물었다. 아,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그 고개에서 사람이 많이 사라졌대요. 주모가 목소리를 낮췄다. 제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그곳을 지키던 사람은 귀신도 호랑이도 아니었대요. 억울하게 부모를 잃은 남매였다고. 남매요? 길성의 가슴이 뛰었다. 네. 복수를 위해 그곳에 있었다는데. 참 슬픈 이야기죠.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주모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고. 빠른 것보다 옳은 것을 택하라고. 길성은 술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 남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고 하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주모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들 덕분에 이 길이 안전해졌다는 거요. 역설적이죠? 사람을 지운 자들이 사람을 구했다니. 길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길성은 주막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안개가 내렸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딸각, 딸각, 딸각.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였다. 아니, 어쩌면 그의 과거가 그를 부르는 소리였다. 길성은 눈을 감았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투성이로 쓰러진 아버지, 그를 감싸려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죽인 도련님들의 얼굴. 아버지, 어머니. 길성이 중얼거렸다. 제가 한 일이 옳았습니까? 저는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50년을 살며 처음으로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날 밤 길성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났다. 그들은 화가 나 있지 않았다. 오히려 슬퍼 보였다. 아들아,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우리를 위해 복수했지만 우리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단다. 그럼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복수에 사로잡혀 평생을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한 것이란다. 길성은 울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게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아라. 복수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꿈에서 깬 길성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주모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게 무슨, 저는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무료로. 주모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렇게 길성은 마을에 머물렀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저 어디선가 온 친절한 노인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이들은 그를 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먼 곳에서 왔단다. 길성이 미소 지었다. 아주 먼 곳.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야. 어느 날 한 청년이 마을에 찾아왔다. 민석이었다. 그는 길성을 알아봤다. 형님, 조용히 해라. 길성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여기서는 그냥 마을 선생이다. 민석은 눈물을 흘렸다. 형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했고 이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잘했다. 길성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것이 진짜 승리다. 한편 한양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관의 오대손이 집안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일기를 발견한 것이다. 이게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그 내용에 경악했다. 딸각고개의 진실이 이런 것이었다니. 그는 고민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였다. 조선은 무너지고 있었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이 진실은 그가 중얼거렸다. 아직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돼. 하지만 언젠가는 그는 일기를 다시 깊이 숨겼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록으로 남겼다.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조상의 비밀 일기를 발견했다. 딸각고개에 대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정의에 대한 질문이었다. 언젠가 세상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 이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길성은 마을에서 5년을 더 살았다. 그가 가르친 아이들은 자라서 다른 마을로 흩어졌고 그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했다. 지름길보다 옳은 길을 택해라.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 어느 봄날 길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침상 옆에는 서둘러 내려온 길려가 있었다. 오빠. 길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길성은 미소 지었다. 동생아, 나 행복했어. 마지막 5년은 진짜 내 인생이었어. 오빠, 너도 숨어 살지 마. 당당하게 살아.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우리에게도 다른 삶이 있었어야 했어.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길려는 울었다. 오빠의 마지막이 평화로웠다는 것에 감사하며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았다.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좋은 스승, 좋은 이웃이었던 이의 무덤. 이름은 없었다. 길성은 끝까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길려는 오빠의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오빠, 저도 곧 따라갈게요. 그때는 우리 다시 태어나면 평범하게 살아요. 복수도 증오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그녀는 일어나 산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두 남매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 딸각고개는 잊혔고 그 이름조차 지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남았다. 옛날에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대.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래. 현대의 어느 도서관, 한 연구자가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읽었다. 딸각고개, 길성과 길려, 그리고 조선 왕조가 숨긴 진실. 이건 역사책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는 고민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논문을 쓰지 않기로, 대신 이야기책으로 남기기로, 역사가 아닌 전설로, 사실이 아닌 교훈으로. 그렇게 딸각고개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변형되어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며 생각했다. 지름길에는 정말 대가가 따르는구나. 빠르게 가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빠른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쉬운 길과 힘든 길 사이에서, 그때 바람이 불면 들린다. 딸각, 딸각, 딸각. 그것은 말발굽 소리도 귀신의 소리도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소리다. 당신의 선택, 나의 선택, 우리 모두의 선택. 조선은 끝났지만 딸각고개는 남았다. 장소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서, 경고로서, 그리고 교훈으로서. 당신은 얼마나 빨리 가고 싶은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조선이 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